일단은 현 정부 청와대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내일 다시 한번 좀 더 세밀하게 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시대 청사진을 밝힌 내용 위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비용 문제입니다. 지금 언론들 특히 보도를 보면 이 당선인 측과 반대하는 측, 특히 민주당 측이 주장하는 비용 문제가 액수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일단 당선인 측은 500억에 조금 못 미치는, 물론 500억도 큰 액수는 오해하지 마세요. 500억도 큰 액수지만 500억에 조금 못 미치는 496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이 액수가 곧 터무니없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산해 봤을 때 1조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최소 1조 원 이상이고 천문학적인 돈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1조니 5천억이니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건 좀 근거가 없고요. 국방부를 합참 건물로 지금 이전을 하는데 이사 비용과 또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118억 정도로 소요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대통령 그 비서실을 또 이전하는데 이 건물은 20년이 돼가지고 좀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호용 이런 방탄 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합계 252억으로 경호처 이사 비용으로 99억 9,700만 원, 본관을 또 리모델링하고 필요한 경호시설 하는데 25억.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일조는 어떤 근거로 산출이 된 거죠? 기자님들이 모르시면 국민분들이 모르시는 거죠. 어제 저희가 490여억 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490여억 원, 496억. 근데 지금 한미연합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1조 원 정도. 장윤미 변호사님하고 장해찬 본부장님께 여쭤보는 게 낫겠어요. 일단은 장윤미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건 490억이든 1조든 뭘 근거로 추산하느냐. 김병주 의원 개인이 계산기 두드려보진 않았을까. 좀 근거를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근거.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한 490억 원 정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추산을 한 액수라는 건데, 본인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단순 이사비, 그러니까 국방부 하참 다 연쇄적으로 이동하는 그 이사비에 리모델링 비용이 좀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경호동 등이 같이 국방부로 왔을 때는 이 경호의 특성상 이 건물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게 설계되고 또 신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 건물만도 한 2천억 원으로 추산이 된다는 게 김병주 의원의 주장이고, 뿐만 아니라 국방부 합참이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전부 지금 현 공간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신축이 필요한데, 그때도 또 특수적으로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천억 원이 수반돼서 좀 필요하다는 이런 1조 원의 산정 근거가 분명히 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인수위 단계에서 확보를 할 것인가. 지금 예비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정식 그 예산에서 예상하지 못한 긴급 출혈이 필요했을 때, 이를테면 재난 상황, 산불, 이럴 때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여유 자금을 국가 차원에서 남겨둔 겁니다. 이런 것을 예비비를 국무회의 통과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전을 하는 데 쓰겠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납득하실 수 있는 국민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좀 의문입니다. 장해찬 본부장님, 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기자 질문에 약간 면박성 멘트를 주면서 일단 알고 질문하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496억 추산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떤 근거로 496억이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기재부가 올린 예산안이 49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496억이라는 예산에 근거가 없을 것 같으면 홍남기 기재부총리 찾아가십시오. 뭐 같은 민주당 정부의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 기재부에서도 496억이라고 올린 거고 이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이제 군인 아니고 정치인 다 된 것 같습니다. 막 갖다 붙이시는 거 보니까. 이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 헬기가 미군 지휘받는다는 가짜뉴스 퍼뜨리다가 망신을 당하고 정정합니다라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이미 한번 가짜뉴스 막 이야기하시다가 사과하고 이 틀린 사실을 인정하신 분의 주장을 우리가 어디까지 신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청와대가 국민에게 개방이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비견될까 봐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상 가능한 모든 영역의 예산을 다 묶어서 5천억이 든다, 1조가 든다. 국방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방부는 이사하기 싫겠죠. 자기들 건물 지키고 싶겠죠. 그래서 역시나 국방부 신청사 짓는 말 인수위에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짓지도 않은 신청사 건축비까지 이야기하면서 비용을 좀 뻥튀기 하면서 반대 여론을 부추기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 자체 추산한 비용도 있다면서 그건 얼마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국방부 관계자가 지난 18일에 이 국방부 청사 이전 시 소요 비용을 자체 집계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네. 보고된 금액이 최소 5천억 원 정도라고 어허.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이사에 500억 원, 국방부 청사 신축에 1에서 2천억 원, 네트워크망 설치에 1천억 원, 방호시설 설치에 1천억 원 등 소요가 예상되고 여기에 미군의 네트워크 시설 이전 비용이 추가되는데 이 금액은 미군의 요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수위는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요. 인수위 왜냐하면 지금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등이 현장 답사하면서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해찬 본부장님 국방부 보고를 받았는데 왜 그런 그 내용을 보고를 누락한 거예요? 아니면 그 내용 합쳐도 기재부 내용이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이 인수위에서 구상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는 무관한 조금 부풀리기성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관련 분야 관계자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방청사를 새로 짓는데 1,000억에서 2천억 원을 추계했는데 국방청사를 왜 새로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가 보고하는 내용에 따르면 그 옆에 있는 합창청사로 이주한다는 게 계획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축할 계획이 없는데 그런 계획까지도 전부 다 넣다 보니까 네트워크 자산도금 새로 깔아야 되고 뭔가 가능한 많은 돈을 쓰는 예산을 집계해서 이걸 국방부 측에서 지금 어떤 경로로 보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에 만약 흘려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국방부도 정권 교체기에 조금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인수위는 법적으로 예산을 이 돈을 쓸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부의 예비비를 좀 편성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수현 수석이 오늘 오후에 조금 전에 뉴스파이트 방송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내일 국무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요청하는 즉 용산 집무실 시대와 관련해서 비용 496억 그걸 좀 예비비로 승인해달라. 496억을 예비비로 하는 걸 의결을 좀 해달라. 그걸 안건으로 올라가느냐가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장해찬 본부장님, 박수현 수석이 내일 예비비 국무회의 상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시 한번 아침에 박수현 수석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그럼 예비비 돈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분가하겠다는 건데 돈은 못 줘. 네 능력으로 가. 그럼 그런 겁니까? 분가가 아니라요. 이 정도면 대선 불복이라는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무회의 차원에서 예비비 의결을 하지 않는 극단적인 사태가 끝까지 이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에서 일종의 정치적 기싸움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지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다음 안건으로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남아있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아니겠습니까?
이 회담이 잘 성사되어서 여러 가지 청와대 이제 전면 개방, 대통령실 이전과 같은 의제들이 잘 논의가 된다면 지금의 이런 경색된 국면도 하루아침에 풀릴 수 있는 게 정치이거든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단일화할 거라고 그 전날까지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 전에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또 날선 비판도 많이 했었어요. 하루아침에 또 풀리려면 금방 풀리는 것이 생물 같은 정치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언사를 비판하고 있지만 이 당선인과 대통령 두 분의 회동 가운데 많은 부분 또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하루아침에 경색 국면이 풀릴 수도 있어서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현미 변호사님.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걸까요? 왜냐하면 앞서도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 충분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전하시라.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의결안을 상정 안 하는 건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 용산 이야기가 나온 게 저번 주였고 확정된 게 바로 어제입니다. 본인이 지시봉을 가지고 윤석열 당선인이 설명을 해서 국민 동의를 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틀 뒤에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를 5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하게 국민들께 비칠 수 있다라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비용과 관련해서 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첫 일성이 되는지 좀 이해 못하는 국민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국면 장기화되고 있고 굉장히 어렵고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1,000만 원을 집행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이게 후순위로 밀리고 지금 1조니 500억이니 5천억 원이니 이 정확하게 상계되지 않는 이런 비용이 단순 이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는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청와대는 이 문제가 즉 용산 집무실 시대에 청와대는 부정적 의견을 밝히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계획에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어떻게 생각할지 혹시 내일 저희가 이 시간에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선거 기간부터 광화문 대통령을 줄곧 외치다가 어제 용산 대통령 시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 배경은 뭘까요? 한번 발언해서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이 보고를 한번 제가 딱 받아보니까 광화문 이전이라는 것은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추진도 간단하지가 않고요. 그 자체가 몇 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수시로 이 휴대폰이 안 터진다든가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이런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갑자기 뭐 몇 분 몇 초라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떤 분들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충분히 검토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재앙이라 그래요?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내내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를 보좌했던 참모진 그리고 여러 정치인들께서 광화문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느냐, 문재인 정부도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아니다, 현실화할 수 있고 충분히 수기했고 이런 가능성을 다 좀 타진해봤다라고 확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당선인은 이것을 현실화하려고 해봤더니 국민 재앙에 가깝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산은 얼마나 치밀하고 정교하게 이런 스크린을 거쳐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인지 의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고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산도 검토를 했지만 광화문 시대라고 뭐 상징적인 용어를 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선거 국면에서 국민들께 용산도 후보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야죠. 저는 그거는 국민들께 좀 떳떳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좀 분명히 듭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제 용산으로 당선인이 직접 매듭을 일단락을 지은 만큼 당장 발등에 떨어진 건
최정화 기자님, 지역 주민들의 이제 반응일 거란 말이 어떻습니까? 지역 주민 분위기는. 네, 그렇습니다. 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하기로 했다라는 발표를 한 어제죠. 20일이었는데 저도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어제 저녁 7시 정도부터 이런 현수막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용산구 국방부 주변이라던가 용산역 주변에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환영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용산 번영의 환영 이 사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다른 이 현수막을 보시면요. 청와대 용산 이전 결사 반대라고 적혀져 있는 이 상간맨션 주민 일동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 네.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일단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이었어요. 저 맨션 주민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맨션이 집무실과 불과 200m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서 만약에 이게 뭐 재건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안상의 이유로 뭐 높이라던가 아니면 뭐 건물 배치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이 동네 주민분들도 굉장히 희비가 많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죠. 아무래도 이제 용산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 이제 재개발의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청와대가 오게 되면 재개발이 다 묶여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50년 넘은 아파트가 아직도 재건축을 못하고 수돗물, 녹물을 마시고 있는 입장인데요. 여기 지역 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박수 치겠습니다. 저 생각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같은 느낌?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자, 지역 주민들의 이 의견 분분한 것은 계속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현 국방부 청사 내에는 매점이 있습니다. 그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최근에 국민청원 올린 거 기억나시죠? 하루아침에 여기서 쫓겨나게 됐습니다라는 뉘앙스의 글요. 어제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방부에서 매점을 운영하시는 분 청원 글이 하나 올라왔었는데요. 상주하고 계시던 분들에 대한 뭐 지원 같은 것이나 충분히 고려하셨는지. 글쎄 뭐 국방부가 이전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상점이나 가게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부속 시설에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이게 상상, 가정만 하면 안 되고 실제 저분들이요. 진짜 생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억울하게 입점해 있던 매점에서 영업을 중단하는 일은 또 없도록 세심하게 인수위가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사실 앞서 잠깐 그림 나왔습니다마는 직접 당선인이 토요일 날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현장 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막판까지 일요일 날 기자회견 하기 전날 토요일 날 뭔가 막판까지 고심했을 것 같아요. 광화문 시대 개막이 어렵다는 전망 속에서 지난 15일 국방부 청사가 대안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일부 예비역 장성은 안보 공백 우려를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이 반대 의견도 제시된 상태에서 지난 18일 인수위 주요 인사들이 외교부, 국방부 청사를 둘러보고 이어서 지난 19일 윤 당선인이 직접 외교부, 국방부 청사를 둘러봅니다. 막판까지 윤 당선인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답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현 청와대 여민관 비서동입니다. 이 비서동을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고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어제 오전 윤 당선인은 한 번 청와대로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면서 용산 이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심하긴 했군요.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말이 장해찬 본부장님 일견 다가오긴 해요. 공간이 일 업무를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보세요. 의식을 지배한다는 표현가 있었어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리고 방금 들려드린 발언에서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뭔가 일과 업무까지도 좌우한다. 조금 행간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어떤 배경이라고 저 말에 의미가 담겨 있다고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청와대에 이제 비소동인 여민관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한다고 해도요. 그게 우리 일반 평범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들어가는 건물의 형태는 아닙니다. 건물과 건물, 여민 1관, 2관이 다 구분되어서 분리되어 있고 이 청와대 경내 역시도 대중에게 개방되지 않은 신비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취임 100일 기념으로 기자들에게 청와대 안쪽을 열어주고 산책시켜주는 걸 대단한 이벤트인 것처럼 홍보를 했거든요. 그만큼 평범한 국민들은 접근하기 힘든 이 권력자들만 누릴 수 있는 잔디밭과 정원과 넓은 이 궁궐 같은 공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출퇴근하게 되면 비단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는 참모나 보좌진들도 내가 지금 뭔가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구나.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또 기자들의 공간인 춘추관 역시 비소동과도 떨어져 있고 대통령 이 청와대 본관과도 엄청 멀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춘추관에 들어가는 것 자체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 춘추관에서 그냥 전화기 계속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무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자실이 1층에 있으니까 수시로 물론 이 보안상 대통령 집무실 막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 건물을 왕래하는 과정에서 참모들이나 대통령과도 자주 마주쳐서 아까 앵커가 말한 것처럼 정례 기자회견이 아닌 출퇴근 시간대 마주치면서 몇 가지 한두 가지 국민들이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출근하게 되는 대통령부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들 역시 일반 사무 공간에 내가 출근하는구나. 나도 한 사람의 대한민국 직장인이고 공무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탈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시대 구상을 밝힘에 따라 지금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거셉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 많은 대통령들이 청와대의 탈권위화를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청와대가 가진 위치상, 공간 설계상의 한계를 극복해내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기 중에 집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흔히 이야기하는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임기 개시와 동시에 집무실을 새로운 터전에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선거 캠프에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문제를 담당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꼭 하루아침에 정한 것은 아니고 청와대뿐만 아니라 북악산까지 늘 가볼 수 있는 공간으로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청와대 경내만 이 청와대 건물 경내만 개방하는 게 아니라요. 이 청와대 뒤편으로 있는 북악산, 인왕산 등산로까지도 개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는 좀 경비가 삼엄하잖아요. 대통령 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강력 성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킬 것입니다. 제왕적 권력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이제 용산으로 이제 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가 이제 좀 제왕적 행태의 전형이 아닌가. 통을 위해서 청와대를 이전을 하겠다는 사람이 일단 이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불통인 것이 너무 모순적이라고 느껴졌고요. 이렇게 격하게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다 보니까 양측에서는요. 이제는 이런 표현,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합니다. 이러니까 미국에서는 한국에 K 트럼프가 나셨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아닙니까? 1조가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500억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뭐 1조를 든다고 하는 게 광우병 생각이 나기도 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이런 짓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조가 넘는다는 거는 예전 광우병 때 생각이 난다. 이 얘기는 지금 부풀려서 선동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렇죠. 왜 1조입니까? 500억도 안 되는 사업을. 이제는 이런 비유까지 들면서 날선 공방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민주당은 국민 우려와 반발에도 용산 이전을 강행한다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들으신 것처럼 윤호중 비대위원장, 새집 꾸밀 궁리, 한국의 K 트럼프, 취임덕이라는 용어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를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광우병 사태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또 보신 것처럼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은 제왕적 권력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용산 이전을 거론하는데 그 자체가 제왕적 행태라고 비판하고 있고,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못다 이룬 청와대 이전 꿈을 실현시키면 오히려 손뼉을 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얘기 나온 김에 앞서 박지원 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랬습니다만 장인찬 본부장님, 일단은 제왕적 권력을 벗어난 취지로 용산행을 택했지만 이 자체가 제왕적 행태 아닌가 이런 말을 했고, 또 윤호중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K 트럼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뭐 그런답니다. 미국에서 떠도는데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염치라는 단어를 부쩍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내 별명이 바로 청와대 정부였습니다. 청와대 수석뿐만 아니라 비서관이나 일개 행정관도 때로는 장관 이상의 강력한 파워를 발휘했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 운운할 자격이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1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침 공교롭게도 오늘 점심에 미국소 참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청와대도 국민들께 완전 개방이 되고 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미국소 저렴하게 맛있게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룰 거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의지인 만큼 이제 취임하게 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일 겁니다. 다만 인수위 측과 당선인 측에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자신 있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짧은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그동안 민주당이나 진보 정치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인들이 관철시켰던 것이 경부고속도로와 중공업 사업, 청계천, 버스 중앙차로제, 환승제, 한강 르네상스 원전 사업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청와대 개방과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이번에 하지 못하면 영영 못한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서 저는 물러나지 않고 이 개혁, 진통이 따르더라도 잘 이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인경 평론가님께 시간상 40초 드릴게요. 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많은 분들이 우려할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을 선거 때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앞으로 5년간 혹시 이렇게 늘 반목과 대립만 있는 거 아니야?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가장 큰 것을 내세웠던 분이 불통이 되고 있죠. 국민총은 35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사실 0.7% 차이로 승리한 대통령 당선자이기 때문에 다른 다양한 목소리, 좀 다채로운 목소리 좀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소통이 되더라도 선택적 소통이거나 간헐적 소통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글쎄요, 늘 우리가 뭔가 곤란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진짜 솔로몬의 해법을 좀 내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당선인의 의지는 강한데 현 정부는 불편한 감을 드러내놓고 있고 해법이 참 궁금해지고 기다려집니다.